한 번의 사랑이 지옥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어본 적 있으신가요? 강원도 홍천 깊고 푸른 차밭이 끝없이 펼쳐진 골짜기 한가운데 그곳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2층 한옥이 있었다. 붉은 기와와 나무 기둥이 조화를 이루는 그 집은 정민이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 품었던 이상적인 삶의 상징이었다. 정민은 올해 29, 전라도 고흥 출신으로 가난한 농가의 막내딸로 자랐다. 논밭 사이에서 흙을 밟으며 자란 그는 늘 부모님의 고된 삶을 보며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명동의 액세서리 가게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급여는 빠듯했고 삼각지 고시원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성실함은 언젠가 보답받는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가게에 찾아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윤호, 31살, 강원도 홍천에서 국내 최대 차 가공회사를 운영하는 젊은 대표. 그는 서울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들른 가게에서 정민을 처음 만났다. 그날 정민은 새하얀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조심스럽게 포장을 하며 그를 응대했다. 정민의 전라도 억양 섞인 말투에 윤호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다. 말씀하시는 거 참 다정하네요. 혹시 고흥 분이세요? 정민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순수하지만 단단한 기운.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여러 번 그 가게를 다시 찾았다. 윤호는 정민을 데리고 서울 곳곳의 좋은 식당에 데려갔다. 조명이 은은한 한 식당에서 그는 그녀에게 육회 비빔밥을 권했고 정민은 처음으로 참치회와 와인을 함께 맛봤다.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던 순간 정민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에 정민은 처음으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줬던 누군가를 믿고 싶어졌다. 석 달 후 청계천 산책길에서 윤호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정민아, 내 아내가 되어줘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이젠 더는 힘들지 않게 해줄게.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들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고향의 흙냄새에서 벗어나 따뜻한 차 향기 속으로 들어가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홍천의 그 한옥, 그 안에는 윤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곳엔 어머니, 윤 여사, 여든에 가까운 무뚝뚝하고 냉정한 차 농장의 실질적 주인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윤호의 형, 윤석 33살 사고로 인해 정신 상태가 불안정한 채 지내는 형. 언뜻 보기엔 순진하고 해맑은 남자 같지만 정민은 그 눈빛에서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혼 후 정민이 홍천으로 이사하며 처음 마주한 건 상상했던 여유로운 삶이 아닌 날카로운 시선과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넓은 차밭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비밀과 어두운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정민은 곧 깨닫게 된다. 그 집은 자신이 꿈꾸던 행복의 터전이 아니라 천천히 그녀를 집어삼킬 함정이라는 것을 결혼식이 끝난 그 주, 정민은 서울에서 짐을 정리해 윤호와 함께 강원도 홍천의 저택으로 내려왔다. 그녀가 처음 발을 들인 그 집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오래된 정취가 묻어나는 2층 한옥이었다. 붉은 기와와 고풍스러운 마루, 곳곳에 놓인 도자기 항아리와 대나무 바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날 오후 차밭 너머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던 무렵 정민은 조심스럽게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섰다. 윤 여사,
윤호의 어머니는 푸른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입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나이 64, 등은 조금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매섭고 또렷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수십 명의 일꾼을 관리해온 사람답게 말없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위축시키는 힘이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다. 손에는 고흥에서 가져온 누룽지와 말린 감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윤 여사의 반응은 싸늘했다. 고흥이라 했지. 거긴 차식보단 고구마가 더 유명하지 않나. 정민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래도 저희 동네에도 소규모로 차를 재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윤 여사는 콧방귀를 끼며 눈을 돌렸다. 이 집안이 몇 대째 차로 먹고 살아왔는지 아나? 괜히 쉽게 생각하지 마. 여긴 서울이 아니야. 그날 이후 정민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됐다. 마당 청소, 장독대 물 붓기, 아궁이에 불 떼기. 집안일은 끝이 없었고 윤 여사의 시선은 늘 무거웠다. 일손이 조금만 느려도 반찬이 짜도 손빨래가 덜 말라도 잔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몇 년 살았다고 손에 물 안 묻힌 티가 나지. 이런 손으로 우리 집 살림을 어찌하려나. 정민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손등을 닦아내며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다. 윤호가 있을 땐 다정하게 챙겨주었지만 그는 하루 종일 농장과 공장을 오가느라 집에는 거의 붙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다. 윤석, 윤호의 형이자 과거엔 명문대를 다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뇌에 손상을 입은 인물. 그의 방은 안채 끝쪽 가장 조용한 공간에 있었다. 정민은 처음엔 윤석을 단순히 어린아이 같은 형님이라 여겼다. 마루에 앉아 장난감을 조립하거나 정민에게 사탕을 건네며 웃는 그의 모습은 순진하게 보였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점점 쌓였다. 정민아, 이거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딸기 맛이야. 고마워요. 형님,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럼 다음엔 내 방에 와서 같이 먹자. 내 방엔 더 많아. 말투는 천진했지만 그 눈빛은 왠지 모르게 날카로운 이면을 감추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윤호가 서울 출장을 떠난 날이었다. 정민은 윤석이 마루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보고 무심코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형님, 추우시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윤석이 말했다. 정민아, 나 너 좋아해. 너 윤호랑 살지 말고 나랑 살자.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윤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너는 예뻐. 엄마도 너랑 나 잘 어울린다고 했어. 형님, 저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저는 윤호 씨 아내예요. 그때 마침 윤 여사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윤석의 손을 잡아 방으로 데려갔다. 그 뒤로도 윤 여사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정민은 깨달았다. 이 집엔 정상이란 기준이 없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이 집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윤호가 서울로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홍천의 늦가을 밤은 차가운 안개로 뒤덮였고 차밭을 감싼 나무들은 서늘한 바람에 잎을 떨구고 있었다. 정민은 홀로 부엌에 앉아 저녁 설거지를 마친 후 조용히 온기를 잃은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조용히 돌아보니 석현이었다. 회색 니트에 슬리퍼 차림, 손에는 무언가를 감싸쥐고 있었다. 정민아, 나랑 먹자. 엄마 몰래 산 거야.
손에는 알록달록한 사탕이 들려 있었다. 정민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웃었다. 형님, 저녁도 드셨잖아요. 이건 다음에 먹어요. 하지만 석현은 대답 대신 그녀 앞에 앉아 정면을 응시했다. 눈빛은 한없이 맑고 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언가가 또렷하게 느껴졌다. 정민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윤호는 널 몰라. 나는 네가 웃을 때 더 예쁘단 걸 알아. 정민은 깜짝 놀랐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히 낮췄다. 형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전 형님의 동생 며느리예요. 형님은 저를 언니처럼 대해 주셔야죠. 석현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엄마도 그랬어. 윤호는 너무 바빠서 널 외롭게 할 거라고. 나는 내 옆에 있을 수 있어. 그 순간 정민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이 엄마도 그랬어. 그 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윤 여사가 어떤 의도로 이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는 걸 의미했다. 정민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문을 닫았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정민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처마 끝에 달린 대나무 풍경이 덜컹거리며 불안을 부추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안차의 마당 한켠, 석현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사탕을 들고 멍하니 그녀의 방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정민은 새벽 일찍 일어나 뜰에서 차 씹을 따는 어머니를 도왔다. 말없이 등을 돌리고 일하는 윤 여사의 등은 평소보다 더 경직되어 있었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 정민이 용기 내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어제 형님이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제가 윤호 씨랑 살지 말고 자기랑 살라고 윤 여사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다. 정민아, 그 애는 예전 같지 않다. 기억해둘 건 마음 다치게 할 생각은 없는 아이란 거다. 정민은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다. 하지만 형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말해요. 어머니는 모르셨어요. 그제야 윤 여사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안에는 희미한 피로와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 애가 널 좋아한다는 건 처음부터 알았다. 널 본 순간부터 말이야. 네가 싫겠지만 지금 이 집에서 너만이 석현이를 다독일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남편은 바쁘고 이 집은 오래된 상처로 가득해. 가끔은 가족의 방식이 세상 기준과 다를 수도 있는 법이지. 그 순간 정민은 온몸이 굳었다. 그녀는 그 말이 암시하는 바를 너무도 뚜렷이 이해했다. 이 집에서 그녀는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위로이자 희생일 수 있다는 것. 그날 오후 윤호가 전화를 걸어왔다. 서울 일정이 늘어나 이틀 더 늦을 거란 이야기였다. 정민은 평소처럼 웃으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주방의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의 손에는 사라지지 않는 차가운 감각이 남아 있었다. 어젯밤 석현이 건넨 사탕처럼 달콤하지만 그 속은 질척이고 어두웠다. 이날 밤 정민은 부엌불을 꺼두지 않았다. 방문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베개 옆에 작은 손칼을 숨겼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석현의 발소리, 그리고 멈춰 선 발끝, 그 문 앞에서 숨을 죽인 채 서 있는 기척. 정민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제 알아버렸다. 이 산속 저택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 속 저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병든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욕망이 숨쉬는 곳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정민은 매일 아침 안개 속에서 눈을 떴다. 안개는 늘 짙었고 시야를 흐렸으며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평온한 차밭의 풍경조차 외면하게 됐다. 윤호는 아직 서울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하루에 한 통 짧은 안부만을 묻고 끊겼다. 정민은 그 속에서 윤호의 변화도 느껴졌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는 듯한 말투, 끝맺음이 빠른 대화. 그녀는 혼자였고 고립돼 있었으며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석현은 매일같이 마당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사탕을 손에 쥐고 인형을 들고 때로는 무작정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집착과 독점욕은 분명히 느껴졌다. 그날 오후 정민은 우연히 윤 여사의 서재 옆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윤 여사는 노트북 앞에 앉아 농장 재무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서랍 안쪽에서 나온 노란색 봉투? 그 봉투 안에는 두툼한 현금과 더불어 병원 진단서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정민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돈은 석현의 명의로 관리되고 있었고 진단서에는 정신병적 불안, 사고성 기억 장애라는 진단명이 쓰여 있었다. 하지만 그날 본 석현은 너무도 또렷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고 그녀를 향한 감정도 절대 단순하지 않았다. 정민은 그날 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더는 피해자처럼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참, 그 다음 날 정민은 일부러 석현의 방을 찾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형님, 잠깐 괜찮으세요? 문이 열리고 석현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엔 기묘한 웃음이 떠올랐다. 정민아, 들어와. 방 안은 놀랄 만큼 정리돼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조립 중인 모형 기차가 놓여 있었다. 정민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말을 꺼냈다. 형님,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이 집에서 아무도 제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석현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내가 있잖아. 정민아, 나 내 편이야? 정민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요. 저한테 집안일 시키고 욕하고 심지어 형님을 제게 떠넘기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석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가 날 너한테.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전 형님이 좋았어요. 처음부터 형님은 다르게 대해줬으니까요. 그 순간 석현의 눈빛이 바뀌었다. 어린아이 같던 표정은 사라지고 성인 남성의 강한 집념이 자리 잡았다. 그럼 너도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어. 정민은 입술을 꾹 깨물고 말했다. 형님이 절 지켜주신다면 저도 형님을 믿어요. 그날 밤 정민은 봉투 속 돈 일부를 석현에게서 건네받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건넸고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확신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방을 나오는 순간 그녀는 안채 끝 복도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걸 보았다. 윤 여사였다. 그녀는 말없이 정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실망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마음 먹었나 보네. 정민아. 정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저도 이 집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책임져야 할 거야. 네가 만든 선택이니까. 그날 이후 정민은 점점 석현의 곁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차를 따를 때도, 마당을 걸을 때도, 심지어 마을장에 함께 나갈 때도 사람들은 말했다. 윤 대표 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랑 사이가 좋네. 그 말이 퍼질수록
정민은 속이 뒤틀렸다. 자신이 만들어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점점 그 함정에 갇혀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아야 했다.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그리고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윤호는 예상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늦가을 저녁. 차밭 위로 붉은 노을이 들이오는 시간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손에는 출장지에서 사온 과일 바구니와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다. 그러나 집 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익숙한 정민의 인사 대신 불편한 정적이 그를 맞이했다. 정민아, 나 왔어. 정민은 부엌에서 몸을 멈췄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어서 오세요.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윤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정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조금 피곤해서요. 그 순간 석현이 마루에서 등장했다. 그는 정민의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윤호는 그의 등장을 보고도 아무 말 없었다. 하지만 석현이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윤호야, 나랑 정민이 오늘 마을 장터도 같이 다녀왔어. 정민이 오늘 참 예뻤어. 정적 마치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윤호는 천천히 석현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낯선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둘이 같이 나갔다고. 정민은 석현 쪽으로 돌아서며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형님이 갑자기 같이 가자 하셔서요. 마을 사람들이 형님을 보면 안심하니까.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가 이해하려 애쓰는 듯 정민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다. 그날 밤 윤호는 방으로 정민을 불렀다. 서늘한 달빛이 마루 끝까지 흘러 들어올 무렵이었다. 정민아, 솔직히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어? 형이 너한테 무슨 말 한 거야?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하지만 이미 윤호의 눈은 너무 깊이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형님이 절 좋아한다고 했어요. 윤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정민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형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 가끔 누군가에게 너무 몰입하면 경계가 무너지는 사람이야. 엄마도 그걸 알고 있었고 나도 알았지.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두려웠던 적도 있었어.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윤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땐 네가 괜찮을 줄 알았어. 엄마도 형을 너한테 붙이려는 건 아니라고 했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 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형님은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막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밀어 넣고 있어요. 윤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의 눈에도 분노와 자책이 섞여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정민아, 더는 그렇게 두지 않을게. 네! 형을 시설로 보내자 서울에 있는 전문 요양병원으로 엄마가 뭐라 하든 이번엔 내가 결정할 거야. 정민은 말을 잃고 그를 바라봤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형, 병원으로 보내겠습니다. 윤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왜? 정민 때문에. 정민이 형을 유혹하기라도 했단 말이니? 엄마, 윤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눈에 뜨거운 분노가 맺혔다. 형은 정신이 온전치 않지만
정민은 아무 죄도 없어요. 엄마가 모르는 척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윤 여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보내. 하지만 그 대가는 네가 감당해야 할 거다. 그 순간 정민은 방문 뒤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윤호가 결단을 내린 지금 이 집의 균열은 깊어졌고 정민에게도 새로운 선택이 필요해졌다. 정민은 그날 하루 종일 말을 잃은 채 집 안을 정리했다. 윤호는 병원으로 보낼 준비를 위해 서울에서 요양시설 담당자와 통화하고 있었고 윤 여사는 침묵으로 모든 걸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민은 석현만이 유일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마루에서 인형을 맞추고 있는 걸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다음 날 오전 병원 차량이 도착했다. 흰색 밴의 문이 열리고 2명의 직원이 내려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윤석현 씨를 모시러 왔습니다. 윤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석현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마치 무언가를 직감한 듯 일어섰다. 정민아, 나 어디가? 정민은 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형님, 잠깐 쉬러 가시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시니까. 그러나 석현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그녀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민아, 난 아파서 가는 거 아니야. 윤호가 널 지키려는 거야. 너도 알지. 너랑 나, 우리가 더 솔직했단 거. 정민은 숨이 턱 막혔다. 형님, 너 날 이용했지? 넌도, 마음도. 근데 나도 알아. 너 날 미워하지 않았어. 적어도 거짓 웃음은 아니었어. 그 순간 윤호가 나섰다. 형, 이제 가야 해. 석현은 한 발짝 물러섰다가 마지막으로 정민을 향해 말했다. 내가 없어도 이 집은 널 삼킬 거야. 엄마도, 윤호도 결국 널 이해하진 않아. 그는 웃었다. 처음 보는 서늘하게 침착한 미소였다. 그러니까 나처럼 되지 마. 내 인생은 네가 지켜. 그리고 그는 아무 저항 없이 채 올랐다. 문이 닫히고 흰 밴이 차바퀴를 따라 천천히 사라졌다. 정민은 그날 밤 방에 앉아 석현이 준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는 떠나기 전 그녀 몰래 방에 넣어두고 간 편지 한 장 정갈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정민아, 너를 처음 본 날부터 나는 알아봤어.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로웠단 걸. 사람들은 우리를 틀렸다고 하겠지만 난 너를 가짜로 사랑한 적 없어.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거야. 그 집에서 가장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은 나 혼자만은 아니란 걸. 정민은 펜을 들어 일기장 한쪽에 적기 시작했다. 내가 그를 이용한 게 맞다. 하지만 그도 나를 이용했음을 잊지 말자. 사랑이 아니라도 그건 진심이었다. 며칠 후 윤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밭 일정, 공장 조율, 거래처 응대. 그러던 중 정민은 조용히 말했다. 저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윤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은 더 확실해졌어요. 전 내가 어떤 위치인지 너무 잘 알아요. 당신은 날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당신도 날 이 집의 도구처럼 놓아뒀어요. 정민아, 저 고흥 내려가려고 해요. 잠깐이라도 나 자신이 뭔지 돌아보려고요.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또 그 주 일요일 정민은 새벽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가방엔 옷 몇 벌과 다 쓴 일기장 한 권, 그리고 석현이 남긴 편지. 기차 창밖으로 펼쳐지는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그녀의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
언니와 뛰놀던 감나무, 마당에 널어둔 고추 말리는 냄새. 고흥. 정민은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아빠, 저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곧 다가와 조용히 품에 안았다. 이제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정민은 그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모든 것을 잃은 듯 했지만 그 품 안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진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고흥에서의 첫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가을볕이 따뜻하게 비추는 마당에 마른 고추가 널려 있었고 오래된 장독대 위로 바람이 불어와 된장의 향이 은은히 퍼졌다. 정민은 익숙한 향기 속에서 숨을 고르며 마당 한가운데에 앉았다.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은 허전했고 몸속 어딘가엔 차가운 그늘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허전함은 아픔보다는 평온에 가까웠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버지는 낡은 연장을 들고 밭으로 향했다. 정민도 특별히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집안일을 도우며 묵묵히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일하던 친구 미선이 정민을 찾아왔다. 서울에서 결혼했다며 왜 혼자야? 정민은 조용히 웃었다. 혼자인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래도 다시 시작할 거지. 넌 그런 애잖아. 그 말에 정민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정민은 마을 시장 어귀에 있는 작은 점포 하나를 둘러보았다. 주인이 고령이라 문을 닫을 예정이라는 말을 들은 그녀는 곧 결정을 내렸다. 제가 여기서 차십도 팔고 작은 찻집처럼 꾸며볼게요.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어머니는 가만히 말했다. 그래? 네가 내 손으로 삶을 끌어안는 거라면 찬성이다. 정민은 그렇게 작고 낡은 점포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자신의 삶을 천천히 다시 짜 맞추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찻집 초록마음이 문을 열었다. 이름은 어릴 적 그녀가 쓴 일기장의 문장 한 줄에서 따온 것이었다. 마음이 초록이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맑고 새싹처럼 자라니까 옷. 정민은 직접 덕근 차십을 작은 병에 담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차를 따뜻하게 우리며 말을 걸었다. 이 차십은 홍천에서 왔어요. 산이 깊은 동네죠. 그 말 속엔 미움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지나온 길, 그리고 고요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찻집 문이 열리며 익숙한 그림자가 들어섰다. 윤호였다.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병을 들고 있었다. 안에는 말린 감꽃이 담겨 있었다. 정민아, 석현 형 요양원에서 퇴원했어. 많이 좋아졌어. 가끔 내 얘기를 해. 편지를 써주고 싶다고도 하고. 정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전해주세요. 저도 편지 받을 준비가 됐다고. 윤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정말 미안해. 너무 늦게 옷 알아버렸어. 정민은 미소 지었다.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웃은 얼굴이었다. 늦었지만 그래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윤호는 자리에 앉지 않고 말없이 병을 건넨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다. 정민은 그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민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모든 건 끝났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다. 사랑도 증오도 후회도 결국 그 모든 감정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내 선택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 너 빨나. 찻집 문 앞엔 늘 차십 향이 가득했고 그 안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과 조용한 대화가 흐르고 있었다.
정민은 매일 아침 그 향기 속에서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야 나로 산다.